안녕하세요. 젊은 역사가 심용환입니다. 오마이TV를 통해서는 사실상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여기서 역사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되게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인물 정보, 남자연 선생 편입니다. 시작할게요. 영화 암살의 전지현 역의 모티브가 되었던 바로 그 주인공이었던 여성 혁명가, 여성 독립운동가, 아주 대표적인 투쟁가 남자연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와봤어요. 이분을 그냥 어떤 영화의 상상력의 그런 인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억하고 존경하고 가슴속에 남겨둬야 될 사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남자연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영화 이미지가 있으니까 어떤 20대 초반에 아주 그 젊은 여성의 투쟁,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근데 실제로 남자연 선생이 직접적인 무장 투쟁에 나섰던 나이가 아무리 이제 밑으로 내려도 40대 이후, 그리고 뭐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아주 가장 그 인생이 빛나는 순간들, 독립운동사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순간들은 50대 중반대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영화적 통념과 좀 이야기가 다르죠. 이분 일단 경상도 분입니다. 1872년 12월 7일 날 이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셨고요. 좀 약간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아버지 남정환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소학이라든지 대학 같은 유교 교육을 특별한 보호 아래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걸 또 살짝 뒤집어 보면 뭐가 있냐면, 보통 우리나라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언제나 그 시작은 그의 아버지, 좀 이렇게 남자의 어떤 딸이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많이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부성으로 흘러가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식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보통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다루는 책의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마냥 좀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교육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다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연이란 존재가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조금씩 나타나던 시간들은 결국은 1896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896년이란 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두고 막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 어떤 조선의 마지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막 고종이 여장을 하고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럴 때 서재필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만들면서 당시 지식인 애국지사들이 모여서 막 독립운동을 하던 바로 그 시점에 남자연의 나이가 25살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사실은 시작은 비슷합니다. 결혼했고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때 이제 남자연 선생의 남편이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연 선생의 남편이 김영주인데, 1896년 바로 그 해에 남자연 선생한테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찌 집에 홀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지하에서 다시 보세 라고 하고 이제 의병항쟁에 뛰어들었다가, 말이 현실이 되면 안 되는데 실제로 전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사정이 안타까운 거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자식도 잘 기르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 아주 소문나서 효부상까지 받는 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살짝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양에서는 어떤 여성운동이라는 게 여성의 권리 주장으로 시작이 되기도 했고, 그런 자각을 막 했잖아요. 정치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중국만 하더라도 태평천국 운동같이 이렇게 어떤 서양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들이 전족, 그 발 막 우겨 넣는 거 있잖아요. 전족을 풀고 난에 참여하면서 주체성을 갖는다라든지 여성으로서의 주체적인 자각이라는 것이 꼭 같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성은 뭐냐면, 워낙 이런 시점에 열강들의 침입을 받고 특별히 일제에 의해서 너무나 빨리 식민지화가 되기 때문에 뭔가 뭐라고 하죠? 어떤 내가 여성으로서 느끼는 권리나 문제의식 이런 것보다는 내가 여성이긴 한데 여성으로서 책임질 거 다 책임지면서 내가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적 생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권리투쟁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되 내가 민족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고단한 그런 과정으로 사실은 발전해가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남재현 선생의 초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독립항쟁을 통해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가족을 건사하는 시간으로서 또 세월을 쫙 보내게 되죠. 이 이후의 시간이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효부상까지 받으시면서 열심히 가족을 건사하면서도 끊임없는 문제의식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의 시간이 쌓이게 되고 1907년이 돼요. 우리가 보통 1905년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1905년 하면 을사늑약이 맺어진 해고 외교권이 박탈된 해니까 굉장히 분노한 해인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해는 1907년이에요. 왜냐면 1907년에 정리칠조약이 통과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고종이 강제 퇴위도 당하고, 그리고 군대가 완벽하게 해산되는 등 사실상 완벽하게 멸망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결정적 계기가 뭐냐? 이것도 너무나 공교롭게도 정말 재밌는 게 남재현 선생의 친정 아버지였던 남정환이 같이 싸우자라고 제안을 해요. 의병 걸기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공교롭게도 친정 아버지와 함께 의병 항쟁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어떤 역사의 전면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직접 총을 쏘고 싸우는 영화상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동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채집해오고 이런 것들이 주요 역할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군들의 어떤 선입견에서는 남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고 여성들은 그냥 별로 이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건데, 바로 그 여성이 슬쩍슬쩍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정보나 상황을 파악하고 갖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되고, 그리고 근 10년간의 너무나 가혹했던 무단 통치 시간들이 쫙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제 행적들이 굉장히 논란도 있고 복잡하긴 하지만 만주 일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단계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셨던 것만큼은 분명히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1910년부터 1920년 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직접적인 항쟁보다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만주 일대에다가 많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던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서간도 지역에 신흥무관학교라든지 서로 군정서 같은 이 소위 말하는 독립군 기지들이 많이 건설이 돼요. 이쪽의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들을 쌓아나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나이가 이미 1910년에 40이세요.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3.1운동 전후로 이제 아주 활발한 독립운동 하시게 되는데 9년이 흐르게 되니까 49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상적이죠, 그렇죠? 왜냐면 젊은 나이에 의기를 갖고 싸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고 변절하고 사라지는 남성 독립운동가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보통 학교에서 잘 배우진 않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성숙해서 끝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것도 어찌됐건 이 시기 때 속에 좀 낯선 존재로서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존재했다라는 건 되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의 한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드디어 본격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예 확실하게 만주로 망명을 갑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야 되게 훌륭하고 대단하다 정도인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인상적인 사건이 1920년대 중반에 발생을 해요. 뭐냐면 망명하고 6, 7년이 지난 다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단이냐면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년대 중반에는 뭘 하냐, 직접 조선 총독 암살 모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김문거라는 사람한테 권총 한 자루와 그리고 탄알 8발을 이제 받고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잠입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20년대니까 사이토 총독 이래 문화 통치가 이제 진행되던 기간이었거든요. 내가 저 총독을 제거해서 이 기만적이고 민족을 분열하는 어떤 이런 민족 분열 통치에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기회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총도 갖고 자금도 갖고 대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타이밍과 흐름이죠. 준비를 체계적으로 했던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끝내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세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짝 생각해봐야 되는 게, 사이토? 어디선가 좀 들었던 이름이죠,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을사늑약의 상징적 인물인데 1909년에 죽잖아요.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조선을 병합했던 초대 총독은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좀 무단 통치의 상징이라면 3.1운동이 딱 터지고 나니까 깨달은 거죠. 아, 얘네들을 때리고 억압하는 것만으로는 통치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 조선이라는 곳은 일본의 육군 군벌이 관리하던 곳이었는데 해군 제독이었던 사이토 총독이옵니다. 이 사람의 핵심적인 생각은 뭐냐면 문화 통치예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문화 통치인 거지, 신문 발행도 허락해주고 뭐 집회의 자유도 허락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 내가 자치를 좀 허락해 줄 테니까 이제 좀 우리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협업해서 좀 국가를 운영하자라고 굉장히 유화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반대편에서 뭐라고 하냐, 이게 정확하게 문서로 남아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친일파들을 양성하자, 친일 인사들을 양성해서 광범위한 형태로 우리 편을 만들자라는 아예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완용처럼 정말 목숨 걸고 조선 민중들한테 지탄을 받아갔던 사람들만이 조선 귀족 친일파가 됐다라면 사이토의 정책은 뭐냐면 광범위하게 양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다가 지방자치 선거 같은 것들도 막 실시해서 지역 단위에서 또 친일파를 양성하고 하면서 민족 분열과 민족 이간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사이토예요. 이것들이 뭐 춘원 이광수 같이 변절하기 시작했던 지식인들 눈에는 일본 애들이 우리를 대우해 주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주 지역에서 정세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던 남재현 선생 입장에선 이거야말로 민족을 기만하는 아주 철저한 기회주의적이고 분열적인 정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를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의기라고 볼 수 있고, 당시에 아들한테 떠나면서 썼던 말이 이제 회자가 되는데 제가 한번 편안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아, 오늘 나는 다시 조선에 들어가는데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라가 없으면 살아도 죽는 것이나 진비 없으니 나의 죽음을 슬퍼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하리라. 너는 이 어미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라. 나는 너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조선의 딸이기도 하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고아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라. 말을 하면서도 막 소름이 확 돋는데요. 참. 그리고 나서는 조금 이제 1, 2년이 지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1926년, 27년, 28년 요때 얘기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 알잖아요. 안창호 선생의 정말 아끼던 애제자가 춘원 이광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뒤를 이어서 조선의 어떤 이런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정말 똑똑한 인재 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들 적에 이광수를 독립신문 주필로까지 끌고 갔었는데 얘가 이제 변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일본과 타협해서 뭔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세상을 바꿔나가자라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근데 이게 꽤 먹혀요. 왜냐면 오늘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지만 일제 식민 통치가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적절하게 타협할 것을 타협하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문제 뭐냐? 그러면서 점점점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막 망가져가기 시작을 하니까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도 장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광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타락을 했다라면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하다 망가지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 당시 막 사회주의 독립운동이 뜨니까 우리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좀 이념적 사고의 생각은 차이가 있지만 연합해서 어떤 이런 일본의 기만수를 돌파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나가자라고 하면서 속칭 좌우 합작 활동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요. 그게 뭐 신간의 활동이라든지 민족 유일당 운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게 이제 20년대 후반 때 활발하게 진행이 되던 상황이었었죠. 그러던 과정 중에 안창호 선생이 이제 투옥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투옥됐죠. 뭐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고, 속칭 옥바라지라고 하죠. 옷 넣어주고 식사 챙겨주고 만나주고 얘기해주고 대화해주고, 또 이제 석방되고 나면 그 아주 완전히 좀 정말 이렇게 망가진 몸을 추스리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해줬는가? 여기도 또 남재현 여사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아들한테 나는 너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대안의 딸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대편에서 독립운동가의 어머니의 모습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등장하게 되는데,
1931년이 또 되게 중요한 해예요. 무슨 해냐면 만주사변이 발생한 해예요. 드디어 일본이 팽창되는 군사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군대를 끌고 만주 일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당시 중국은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 정권이었었는데, 이 국민당 정부 입장에서는 만주 일대에 대해서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무력 저항을 하지 않고 만주를 빼앗긴 상태에서 국제연맹에다 제소를 하게 됩니다. 국제연맹이 제소가 되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리튼 조사단, 이게 조사단장 이름이 리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국제연맹 조사단이 실제로 만주에 와서 만주국을 시찰하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국제연맹이 별 힘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대강 보고 간 걸로 끝났는데, 이때 만주에서 생활하고 있던 이 남자연 선생 입장에선 기회로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뭘 하게 되냐, 손가락 2마디를 자르세요. 손가락 무명지 2마디를 자르신 다음에 혈서를 써서 리튼 조사단에게 이 조선 인민의 너무나 억울한 식민지 치하의 생활을 고발하기 위한 고발서를 작성하게 된 거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작성했는데 끝내 리튼 조사단과 만나지 못해서 이 혈서로 썼던 글이 전달이 되지 못해요. 답답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인식하는 방식 중에서 참 되게 좀 본의 아니게 나쁜 습관이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성공주의적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안중근 의사는 또 이게 손가락을 자르시고 이토를 처단하셨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또 홍콩 공원에서 의거를 성공을 시켰잖아요. 남자연 선생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성공한 게 없어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남자연 여사의 삶은 가치가 없었느냐? 안중근 의사보다 못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성공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실패했지만 그런 처절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과 감사함 같은 것들도 기억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 64세, 드디어 마지막 결행을 하게 돼요. 이쯤 되면 저는 마음이 막 울렁울렁 거리는 단계인데, 그 당시 이제 마지막 암살 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 주만주국 일본 전권대사,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이 당시 만주국은 일본이 세운 어용 국가거든요. 이제 거기에 파견된 일본인 대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를 강화시키는 나쁜 녀석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데, 그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마음을 먹고 거지로 변장하고 권총, 탄환, 폭탄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준비가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플랜에 맞춰서 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잡혀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잡혀서 몸수색을 하는데 맨날 그러고 다니셨는지 아니면 어떤 타이밍에 꼭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옷을 수색하면서 벗겨보니까 그 남편이 예전에 죽었던,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잖아요. 젊은 시절에 남편이 의병항쟁 참여해서 싸우던 그 옷,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던 그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포가 되셨고 6개월 정도 모진 혹독한 고문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중에 이제 막 단식투쟁 같은 것도 하시고 하면서, 애초에 또 연세도 많죠. 최근에 60대 중반과 전혀 다른 시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풀려난 이후에 사실상 이제 뭐 돌아가실 수밖에. 결국 이제 석방된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가족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과 손자 앞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나누면서 유언을 하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최후의 유언이셨어요. 그 당시 뭐라 불렀었냐면 여걸 남자연 선생이라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정말 대단한 의기와 호방한 의지를 가지셨던 분이었었기 때문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의 연속이었고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다라는 비극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분을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걸어오셨던 삶의 어떤 가치와 의미들을 생각할 적에, 야, 여자 중에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어? 라고 그냥 이렇게 놀라는 걸 넘어서서,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갔을까, 또 한국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짊어지면서 독립운동을 했을까를 같이 느낀다라면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감동과 배움과 성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걸 남자연 선생 꼭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 둘, 셋. 끝.